나는 곧 치안판사의 면담을 받았다. 그는 온화하고 차분한 태도를 지닌 노인이었다. 그러나 나를 바라보는 그의 눈에는 어느 정도의 엄격함이 담겨 있었고, 그는 내 인도자들에게 돌아서서 이 사건의 증인들이 누구인지 물었다. 6명 정도의 남자가 나섰고, 그중 한 명이 치안판사에 의해 선택되어 증언을 했다. 그는 전날 밤 아들과 형제일로인 다니엘 뉴전트와 함께 낚시를 하고 있었다고 했다. 그들이 오후 10시쯤 북풍이 강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고 항구로 돌아가기로 했다고 한다. 그날 밤은 매우 어두웠고 달이 아직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항구에는 들지 않고 평소처럼 2마일 정도 떨어진 작은 만에 들어갔다고 한다. 그는 먼저 걸어가면 악시도구의 일부를 들고 있었고 동료들은 조금 뒤에 따라왔다. 그가 모래사장을 지나가다 무언가에 발을 걸려 넘어졌고 그의 동료들이 그를 도와주기 위해 다가갔을 때 등불의 빛으로 보니 그가 넘어져 있던 것은 한 남자의 시체였다. 처음에 그들은 그 시체가 물에 빠져 떠밀려온 사람의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옷이 젖지 않았고 시체가 차가운 기운도 느껴지지 않았다고 한다. 그들은 즉시 그 시체를 근처의 노파의 집으로 옮겨갔지만 그 시체를 되살리려고 했으나 헛수고였다. 그 시체는 25세 정도의 잘생긴 젊은 남자였으며 질식사한 것으로 보였고 그의 목에는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이 증언의 첫 부분은 나를 전혀 흥미롭게 하지 않았지만 손자국이 언급되었을 때 나는 우리 가족의 살해 사건을 떠올렸고 극도로 동요했다. 내 몸은 떨리고 눈앞이 흐려져서 의자에 기대어야 했다. 치안 판사는 내 모습을 날카로운 눈으로 지켜보았고 자연스럽게 내 태도에서 불리한 예감을 느꼈을 것이다. 그의 아들은 아버지의 증언을 확인했지만 다니엘 뉴전트가 불려 나오자 그는 자신이 그 동료가 넘어지기 직전에 해안 가까이에 한 명만 탄배를 봤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별빛에 비춰본 결과 그 배는 내가 막 도착한 배와 같았다고 말했다. 한 여자는 해변 근처에 살고 있었고 낚시꾼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며 집 앞에 서 있었을 때 시체가 발견되기 1시간 전에 한 명만 탄 배가 해변에서 떠나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다. 또 다른 여자는 낚시꾼들이 시체를 그녀의 집으로 가져온 사실을 확인했다. 그 시체는 차갑지 않았고 그들은 그 시체를 침대에 눕히고 문질러 주었으며 다니엘은 약재를 찾으러 마을로 갔지만 시체는 이미 숨이 끊어졌다고 했다. 여러 남자들이 배의 도착에 대해 조사받았고 그들은 밤새 강한 북풍이 불었던 것을 감안할 때 내가 여러 시간을 표류하다가 거의 같은 곳으로 돌아온 것이 매우 가능성이 높다고 동의했다. 또한 그들은 내가 시체를 다른 곳에서 가져온 것 같다고 생각했으며 내가 해안에 익숙하지 않은 듯 보였기에 항구에 들어간 것이 마을과의 거리를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커윈 씨는 이 증언을 들은 후 내가 시체를 묻기 위한 방으로 데려가 그 시체를 보는 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찰하자고 말했다. 이 생각은 아마도 내가 살해 방식에 대해 설명을 들을 때 보였던 극도의 동요에서 나온 것이었을 것이다. 나는 따라서 치안 판사와 몇 명의 사람들과 함께 여관으로 인도되었다. 나는 이번 사건에서 일어난 이상한 우연의 일치에 놀랐지만 내가 살고 있던 섬에서 여러 사람들과 대화하고 있던 시간대와 시체가 발견된 시간대가 겹쳤기 때문에 그 사건의 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았다. 나는 시체가 놓인 방에 들어가서 관 앞에 서게 되었다. 그것을 보고 느낀 감정을 어떻게 묘사할 수 있을까? 나는 아직도 공포로 갈증을 느끼며 그 끔찍한 순간을 떠올릴 때마다 몸서리치고 고통을 느낀다. 시체의 검사, 치안 판사와 증인들의 존재는 내가 헨리 클레르발의 시체를 본 순간 내 기억 속에서 꿈처럼 사라졌다. 나는 숨을 헐떡이며 그 시체 위에 몸을 던지며 외쳤다.
내가 만든 살인 계획이 너 사랑하는 헨리에게도 생명을 앗아갔단 말인가? 나는 이미 2명을 죽였고 다른 희생자들이 그들의 운명을 기다리고 있다. 나의 몸은 내가 겪은 고통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고 나는 강한 경련에 시달리며 방에서 끌려나갔다. 그 후 열병이 찾아왔다. 나는 2달 동안 죽음의 문턱에서 누워 있었다. 내가 한 발작적인 소리와 외침은 나중에 들었을 때 끔찍했다. 나는 윌리엄, 저스틴, 클레르바를 죽인 살인자라고 자주 외쳤다. 때로는 나를 간호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괴물에게 고문당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며 그 괴물을 없애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또 다른 때에는 괴물의 손길이 내 목을 움켜잡고 있다는 느낌의 고통과 공포로 비명을 질렀다. 다행히 나는 내 모국어로 말을 했기 때문에 커윈 씨만이 나를 이해할 수 있었지만 내 몸짓과 쓴소리는 다른 증인들을 충분히 두렵게 했다. 왜 나는 죽지 않았을까? 아무도 겪지 못할 고통을 겪으면서 왜 나는 잊혀지고 쉬어갈 수 없었을까? 죽음은 수많은 곧다운 아이들을, 그들을 사랑하는 부모들의 유일한 희망을 앗아간다. 얼마나 많은 신부와 젊은 연인들이 하루는 건강과 희망으로 피어나다가 다음 날은 벌레와 무덤에 부패에 먹히고 말았는가? 나는 어떤 물질로 만들어졌기에 이렇게 수많은 충격을 견디며 고통을 계속해서 되풀이하는 휠처럼 그 고통을 견뎌야 했는가? 하지만 나는 살아야 했고 2달 후 나는 마치 꿈에서 깨어난 듯 감옥의 비참한 침대에 누워 있었고 그 주위는 간수들, 열쇠지기들, 자물쇠들, 그리고 감옥의 비참한 도구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나는 아침이었다고 기억한다. 내가 이렇게 깨닫게 되었을 때 나는 그동안 일어난 일들의 세부 사항은 기억하지 못했지만 갑작스럽게 큰 불행이 나를 덮친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주변을 둘러보니 창살이 있는 창문과 내가 있는 방의 추악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고 그 순간 모든 기억이 나에게 스쳐 지나가면 아는 고통스럽게 신음했다. 그 소리는 내 곁에서 의자에 앉아 자고 있던 한 노파를 깨웠다. 그녀는 간수 중 한 명의 아내로 고용된 간호사였고 그녀의 얼굴에는 그 계층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고통과 무관심한 표정이 가득했다. 그녀의 얼굴의 주름은 고통을 동정하는 대신 그 고통을 보며 자란 사람들의 그것처럼 거칠고 냉정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전혀 감정이 없었고 나에게 영어로 말을 걸었다. 그 목소리는 내가 고통을 겪고 있을 때 들었던 소리 같았다. 지금 기분이 좀 나아지셨나요, 선생님? 그녀가 물었다. 나는 약한 목소리로 같은 언어로 대답했다. 나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만약 내가 꿈을 꾸지 않았다면, 이렇게 살아서 이 고통과 공포를 느끼고 있는 것이 정말 유감입니다. 그런 점에서 말하자면 노파는 대답했다. 당신이 죽인 그 신사에 대해 말하는 거라면 당신이 죽은 것이 더 좋았을 거라 생각해요. 아마 당신에게는 매우 힘든 일이 될 거예요. 하지만 그건 제 일이 아니죠. 저는 당신을 간호하고 당신을 나아지게 하는 일만 하니까요. 저는 제 일을 양심적으로 하고 있어요. 모두가 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 말을 한 여인에게 혐오감을 느끼며 몸을 돌렸다. 죽음의 문턱에서 가까스로 살아난 사람에게 이런 무감각한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지쳐 있었고 모든 일이 지나간 것을 되돌아볼 힘이 없었다. 내 삶의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꿈처럼 느껴졌고 때로는 그것이 실제였는지 의문을 가질 정도였다. 내 앞에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점점 더 선명해지자 나는 열병에 걸렸다. 어둠이 나를 둘러쌌고 나를 사랑해 부드러운 목소리로 위로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나를 지탱해줄 다정한 손길도 없었다. 의사가 와서 약을 처방했지만 그 첫 번째 의사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고 2번째 노파의 얼굴에는 잔인함이 뚜렷이 드러나 있었다. 살인자의 운명에 누가 관심을 가지겠는가?
교수형을 집행할 자만이 그 대가를 받을 것이다. 이것이 내가 처음 생각한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곧 커윈 씨가 나에게 극진한 친절을 베풀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감옥에서 가장 좋은 방을 준비해 주었고 그 방이 얼마나 비참했는지는 말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의사와 간호사를 마련해 주었다. 사실 그는 나를 자주 보러 오지는 않았다. 모든 인간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간절히 바랐지만 살린자의 고통과 비참한 신음을 직접 보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가끔 나를 돌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왔지만 그의 방문은 짧고 간격이 길었다. 어느 날 내가 서서히 회복하고 있을 때 나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내 눈은 반쯤 감겨 있었고 내 뺨은 죽은 사람처럼 창백했다. 나는 우울과 비참함에 압도되어 있었다. 종종 나는 세상에서 아무런 위로를 받을 수 없다는 생각을 했다. 한데 나는 자신이 무죄였던 불쌍한 저스틴처럼 죄를 고백하고 법의 형벌을 받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내 방에 문이 열리고 커윈 씨가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동정과 연민이 담겨 있었다. 그는 내 옆에 의자를 끌어다 놓고 프랑스어로 말했다. 이곳이 당신에게 너무 충격적일 것 같군요. 당신을 좀 더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감사하지만 당신이 언급한 모든 것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위로는 없습니다. 낯선 사람의 동정이 이렇게 이상한 불행에 시달리는 사람에게는 그리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만 당신이 이 우울한 곳을 곧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확실히 당신을 무죄로 구할 수 있는 증거가 쉽게 나올 것입니다. 그것은 제게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일련의 이상한 사건들로 인해 가장 비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내가 고문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죽음이 나에게 어떤 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최근에 일어난 이상한 일들이나 고통은 불행하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놀라운 사고로 이 해안에 떨어졌고 즉시 붙잡혀 살인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눈앞에 나타난 첫 번째 광경은 그렇게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살해된 친구의 시체였고 그것은 마치 어떤 괴물이 당신의 길에 놓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커윈 씨가 이렇게 말할 때 내가 겪은 고통을 떠올리며 격렬하게 흔들리는 마음 속에서 나는 그가 나에 대해 알고 있는 것에 상당한 놀라움을 느꼈다. 그는 내 얼굴에 나타난 놀람을 확인했는지 커윈 씨는 서둘러 말했다. 당신이 병에 걸리자마자 당신에게 있던 모든 서류가 나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나는 그 서류들을 검토하여 당신의 불행과 병에 관한 소식을 당신의 가족에게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여러 편지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 하나는 분명히 당신의 아버지로부터 온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나는 즉시 제네바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내 편지가 떠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프시군요. 당신은 아직 덜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떤 종류의 흥분도 견디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기다림은 가장 끔찍한 사건보다 1000배 더 끔찍하다. 이제 또 어떤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가? 나는 이제 누구의 사례를 슬퍼해야 하는가? 당신의 가족은 모두 건강합니다. 커윈 씨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리고 누군가, 친구가 당신을 방문하러 왔습니다. 어떤 사고의 연쇄로 이 생각이 떠오른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즉시 마음속에 살인자가 내 비참함을 조롱하며 시에리아 미어헬의 죽음을 내가 그의 지옥 같은 욕망을 따르게 할 새로운 자극으로 삼으려 한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나는 손으로 눈을 가리고 고통 속에서 외쳤다. 오, 그를 데려가세요. 저는 그를 볼 수 없습니다. 제발, 그가 들어오지 않게 해주세요. 커윈 씨는 내 말을 듣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는 내 외침을 내 죄책감의 표시로 받아들이고 다소 엄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문이 나는 당신의 아버지가 오셨을 때
그런 폭력적인 반감을 느끼기보다는 환영할 줄 알았는데, 아버지, 나는 고통에서 기쁨으로 모든 표정과 근육이 풀리며 외쳤다. 아버지가 정말 오셨습니까? 얼마나 친절하시고 정말 친절하십니다. 그런데 어디 계십니까? 왜 그렇게 빨리 오지 않으십니까? 내 태도의 변화는 매저스트레이트 법관을 놀라게 하고 기쁘게 했다. 아마 그는 내 이전의 외침을 일시적인 망상의 발현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즉시 다시 그의 온화한 태도로 돌아갔다. 그는 일어나서 간호사와 함께 방을 떠났고 잠시 후 아버지가 그 방에 들어오셨다. 이 순간 아버지의 도착만큼 나를 기쁘게 한 것은 없었다. 나는 그에게 손을 내밀며 외쳤다. 아버지, 안전하셨습니까? 엘리자베스와 어니스트는요. 아버지는 그들의 건강에 대해 안심시키면 하엔 악담한 마음을 일으키기 위해 이 주제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하셨지만 국감옥은 결코 쾌활한 장소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셨다. 이곳은 정말 무슨 일이냐, 내 아들. 그가 창살이 쳐진 창문과 방의 비참한 모습을 바라보며 말했다. 행복을 찾으려고 여행을 떠났지만 운명인 너를 따라다니는 것 같구나. 그리고 불쌍한 시에리아 미어엘은 내 불행하고 살해된 친구의 이름은 내 상태에서 감당할 수 없는 큰 동요를 일으켰고 나는 눈물을 흘렸다. 슬프게도 그렇습니다. 아버지, 내가 대답했다. 가장 끔찍한 종류의 운명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래 이야기할 수 없었다. 내 건강 상태가 불안정했기 때문에 평온을 보장할 수 있는 모든 예방책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커윈 씨가 들어와서 내 힘이 너무 소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아버지의 모습은 내게 좋은 천사의 모습처럼 느껴졌고 나는 서서히 건강을 회복했다. 재판이 다가왔다. 나는 이미 3개월 동안 감옥에 있었고 나는 법정이 열리는 시골 마을로 거의 100마일을 이동해야 했다. 커윈 씨는 증인들을 모으고 내 방어를 준비하는 모든 일을 맡았다. 나는 범죄자로서 공개적으로 출두해야 하는 치욕을 피할 수 있었고 사건은 생사 문제를 다루는 법정에 상정되지 않았다. 대배심은 내가 친구의 시신이 발견된 시간에 오크니 제도에 있었음을 입증하자 사건을 기각했고 나는 감옥에서 풀려난 지 2주 후에 석방되었다. 아버지는 내가 범죄 혐의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졌다는 사실에 기뻐했으며 다시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나는 그 기쁨에 동참하지 않았다. 나에게는 감옥이나 궁전이나 모두 똑같이 혐오스러웠다. 인생의 잔은 영원히 독이 들어 있었고 비록 태양인 알을 비추고 있었지만 나는 내 주위에서 2개의 눈이 나를 노려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때로는 그것이 죽어가는 헨리의 눈빛, 거의 눈꺼풀에 의해 덮여지고 긴 검은 속눈썹으로 둘러싸인 어두운 동공이었고 때로는 INGOLST어디티에서 내 방에서 처음 보았던 괴물의 흐릿하고 흐린 눈빛이었다. 아버지는 내게 애정을 일깨우려 했으며 나는 곧 저니버를 방문할 것이라고 일리저버스와 어너스트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이 말들은 나에게 깊은 신음만을 일으켰다. 사실 나는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었고 사랑하는 사촌을 떠올리며 슬픔과 기쁨이 섞인 감정으로 옛날에 내가 너무나 소중히 여겼던 푸른 호수와 빠른 농강을 다시 보고 싶다는 갈망이 들기도 했다. 그러나 내 전반적인 상태는 감옥이 자연의 가장 아름다운 장면과 똑같이 환영받을 수 있을 만큼의 무기력이었다. 이러한 상태는 대개 괴로움과 절망의 발작 외에는 거의 방해받지 않았다. 이런 순간들에 나는 종종 내가 혐오하는 존재를 끝내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어떤 끔찍한 폭력적인 행동을 저지를 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남아있는 하나의 의무는 결국 나의 이기적인 절망을 이겨낼 수 있게 해준 기억이었다. 나는 지체 없이 전이버로 돌아가야 했으며 거기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목숨을 지키고 그 괴물을 기다려야 했다.
만약 그가 숨은 곳에 있을지라도 다시 내 앞에 나타나 나를 저주하려 한다면 나는 그 괴물의 존재를 끝내기 위해 정확히 조준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했다. 아버지는 내가 여행의 피로를 견딜 수 없을 것이라고 걱정하며 출발을 미루고자 했지만 나는 이미 육체적으로 망가진 채 거의 인간의 그림자에 불과한 상태였다. 내 힘은 다 떨어졌고 나는 단지 뼈만 남은 해골 같았으며 열이 나며 밤낮으로 내 쇠약한 몸을 잠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여행을 끝내고 싶어 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결국 출발을 허락했다. 우리는 HOBIDGRC로 향하는 배를 타고 아일랜드 해안을 떠나며 순풍을 맞았다. 한밤중이었다. 나는 갑판에 누워 별을 바라보며 파도 소리를 들었다. 아일랜드를 내 시야에서 지워주는 어둠을 반겼고 저니버를 곧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내 맥박은 열정적으로 뛰었다. 과거는 나에게 끔찍한 꿈처럼 다가왔다. 하지만 내가 타고 있는 배에 나를 혐오스러운 아일랜드 해안에서 날려주는 바람, 나를 둘러싼 바다는 내게 너무 강하게 말하고 있었다. 나는 환상에 속지 않고 시에리아 비어엘 나의 친구이자 가장 친한 친구가 나와 내가 창조한 괴물의 희생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했다. 나는 내 생애를 다시 떠올렸다. 저니버에서 가족과 함께 지낸 평온한 행복, 어머니의 죽음, 그리고 INGOLSTRIT로 떠난 일. 나는 내 끔찍한 적을 창조하게 된 미친 열정을 떨쳐내며 그 첫 번째 생명이 살아났던 밤을 떠올렸다. 나는 그 생각을 이어갈 수 없었다. 수천 가지 감정이 내게 밀려들었고 나는 참혹하게 울었다. 열병에서 회복한 이후로 나는 매일 밤 소량의 아우다넘을 복용하는 습관이 있었다. 이 약물만이 내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내 여러 가지 불행을 떠올리며 평소 2배의 용량을 복용했고 곧 깊은 잠에 빠졌다. 그러나 잠은 나에게 생각과 고통으로부터의 쉼을 주지 못했다. 내 꿈은 나를 두렵게 하는 수많은 것들을 제시했다. 새벽이 다가올 무렵 나는 일종의 악몽에 사로잡혔다. 괴물의 손길이 내 목을 감싸고 있었고 나는 그곳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신음과 외침이 내 귀에 울려 퍼졌다. 나를 지켜보던 아버지가 내 불안함을 감지하고 나를 깨웠다. 파도 소리가 들리고 구름 낀 하늘이 보였다. 괴물은 여기 없었다. 나는 안전함을 느꼈고 현재와 불가피한 재앙적인 미래 사이에 잠시 평화가 찾아온 느낌을 받았다. 우리는 파리로 향했다. 나는 힘을 소진해서 여정을 계속하기 전에 휴식을 취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버지의 보살핌과 배려는 지칠 줄 몰랐지만 그는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의 원인을 알지 못했다. 그는 내가 사회에서 즐거움을 찾기를 바랬으나 나는 그들과의 교류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고 느꼈다. 나는 그들 중에 나의 적을 풀어 놓았고 그 적은 살인을 즐기고 그들의 신음소리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존재였다. 만약 사람들이 내가 저지른 불경스러운 행위와 원인이 나에게서 비롯된 범죄를 알게 된다면 그들은 나를 증오하고 세상에서 쫓아낼 것이다. 아버지는 결국 내가 사회를 피하고자 하는 욕망을 받아들였고 나의 절망을 없애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를 설득하려 했다. 때로는 내가 살인 혐의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굴욕을 깊이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며 자존심의 허무함을 증명하려 했다. 나는 말했다. 불쌍한 저스틴. 불행한 저스틴은 나와 똑같이 무죄였고 그녀는 그 죄로 고통받았다. 그녀는 그것 때문에 죽었다. 그리고 나는 그 원인이다. 내가 그녀를 죽였다. 윌리엄, 저스틴, 헨리, 그들 모두 내 손으로 죽였다. 아버지는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종종 내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 내가 이렇게 자책할 때 때때로 그는 설명을 원하는 듯 보였고 때로는 그것을 선망에서 나온 것이라고 여겼다. 즉,
내가 병에 걸려 있을 때 이런 생각인 애 상상 속에 떠오르고 그 기억이 회복기에 남아 있었다고 생각했다. 나는 설명을 피했고 내가 창조한 괴물에 대해서는 계속 침묵을 지켰다. 나는 내가 미쳤다고 여겨질 것이라고 확신했고 이것이 내 입을 영원히 묶는 이유였다. 하지만 그 외에도 나는 사람에게 경악과 불안감을 안겨줄 비밀을 털어놓을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공감의 갈증을 억제하고 그 치명적인 비밀을 털어놓고 싶을 때에도 침묵을 지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종종 내 안에서 이런 말을 억제할 수 없었다. 나는 그것들을 설명할 수 없었지만 그 말들의 진실은 나의 신비한 고통의 짐을 조금 덜어주었다. 아버지는 놀라움을 담아 말하였다. 내 사랑하는 빅터, 이게 무슨 망상이냐? 내 아들아, 제발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말아라. 저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힘주어 외쳤다. 저의 작업을 지켜본 태양과 하늘이 제 진실을 증명할 것이다. 저는 그 가장 순수한 희생자들의 살린자입니다. 그들은 제 책략으로 죽었어요. 저는 1000번이라도 제 피를 한 방울씩 흘려 그들의 목숨을 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 저는 전 인류를 희생할 수는 없었어요. 아버지는 내 생각이 혼란스러워졌다고 확신했고 그는 즉시 대화를 다른 주제로 전환하여 내 생각의 흐름을 바꾸려 했다. 그는 가능한 한 아일랜드에서 일어난 일들의 기억을 지우고 그것들을 언급하거나 내가 내 불행에 대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점점 더 차분해졌다. 비참함은 내 마음 속에 자리 잡았지만 더 이상 내 범죄에 대해 그렇게 일관되지 않게 말하지 않았다. 그것들에 대한 자각만으로 나는 충분했다. 나는 나의 고통스러운 목소리를 억제하기 위해 최대한의 자기 폭력을 동원했고 내 태도는 내 바다의 얼음으로 여행을 떠난 이후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안정적이었다. 파리에서 스위스로 가는 길에 출발하기 며칠 전 나는 일리저버스로부터 다음과 같은 편지를 받았다. 친애하는 친구에게 파리에서 온 삼촌의 편지를 받게 되어 큰 기쁨을 느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멀리 있지 않으니 보름 안에 당신을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내 불쌍한 사촌, 얼마나 고생했을지. 나는 당신이 제네바를 떠날 때보다 더 아프게 보일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올겨울은 내가 불안한 초조함에 시달리며 참으로 끔찍하게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마음이 완전히 위로와 평온이 없는 것은 아니길 바랍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당신이 1년 전 당신을 그렇게 비참하게 만든 감정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정이 더 심해졌을까봐 두렵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내가 당신을 방해하고 싶지 않지만 삼촌과 떠나기 전에 나눈 대화로 인해 우리가 만날 때 몇 가지 설명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당신도 잘 알다시피 빅터, 우리의 결혼은 어릴 적부터 부모님께서 가장 바라는 계획이었고 우리는 어렸을 때 그것을 들었고 그것이 반드시 일어날 일로 여겨졌습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다정한 놀이 친구였고 성장하면서 서로에게 소중하고 가치 있는 친구였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형제와 자매가 서로에게 활발한 애정을 가지면서도 더 친밀한 결합을 원하지 않듯이 우리도 그러한 경우일 수 있지 않을까요? 제발 말해주세요. 사랑하는 빅터, 우리의 행복을 위해 진실로 대답해 주세요. 당신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여행을 떠났고 잉골슈타트에서 몇 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는 고백합니다. 내 친구, 내가 지난 가을 당신을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 그렇게 불행해 보였고 모든 존재들과의 관계에서 고립되어 있던 당신을 보면 아는 당신이 우리의 관계를 후회하고 부모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자신을 의무감에서 묶어놓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추론입니다. 내 친구,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내가 꿈꾸는 미래에서 당신은 항상 나의 친구이자 동반자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당신에게 말하는 것은 내 행복만이 아니라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만약 우리가 결혼한다면 그것이 당신의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라면 나는 영원히 불행해질 것입니다. 지금도 나는 당신이 이렇게 끔찍한 불행에 짓눌려 있을 때 명예라는 말로 그 사랑과 행복에 대한 모든 희망을 억누를까봐 슬퍼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의 뜻에 방해가 되어 당신의 고통을 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나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아, 빅터. 당신의 사촌이자 어린 시절 친구인 내가 당신에게 그런 생각을 품고 있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알기에 당신이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부탁한 이 한 가지를 들어주면 내가 기쁨을 얻지 못해도 다른 어떤 행복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편지가 당신을 방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일이나 모레 아니면 당신이 오기 전까지 대답하지 마세요. 그것이 당신에게 고통을 줄 거라면 말입니다. 삼촌은 당신의 건강에 대해 소식을 전해줄 것이며 우리가 만날 때 당신의 입술에 한 줄기 미소가 지어진다면 그것이 이 편지 때문이든 다른 무엇 때문이든 나는 더 이상의 행복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라벤자, 제네바, 17년 5월 18일. 이 편지는 내가 전에 잊었던 것을 되살려 주었다. 악마의 위협. 나는 너의 결혼식 밤에 있을 것이다. 이것이 내 운명이었고 그 밤에 그 괴물은 내 고통을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는 행복의 한 조각을 내게서 빼앗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다. 그 밤, 그는 내 죽음을 통해 자신의 범죄를 완성할 계획을 세운 것이다. 좋아, 그렇게 하자. 그때 치명적인 싸움이 벌어질 것이며 만약 그가 승리한다면 나는 평화로워지고 그의 내게 대한 지배는 끝날 것이다. 만약 그가 패배한다면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아, 그런 자유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가족이 눈앞에서 학살당하고 집이 불타고 땅이 황폐해지고 집을 잃고 돈도 없이 홀로 떠도는 농부가 누리는 자유와 같은 자유 말이다. 나의 자유도 그런 것일 것이다. 단지 내 엘리자베스만은 그 끔찍한 후회와 죄책감에 의해 죽을 때까지 나를 따라다니는 것만 제외하고 사랑스럽고 그리운 엘리자베스. 나는 그녀의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그리고 내 마음 속에 조금 부드러운 감정들이 스며들어 사랑과 기쁨의 천국 같은 꿈들을 속삭였지만 그 사과는 이미 먹었고 천사의 팔은 나를 모든 희망에서 밀어내기 위해 준비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나는 그녀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괴물이 그의 위협을 실행한다면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나는 다시 한번 내 결혼인의 운명을 재촉할 것인가를 고민했다. 내 파멸은 몇 달 빨리 올 수 있었겠지만 만약 내 고문자가 내가 그것을 미뤘다고 의심한다면 그는 분명 다른 방법으로 더 끔찍한 복수를 할 것이다. 그는 내 결혼식 밤에 내가 결혼할 것이라고 위협했지만 그는 그 위협을 그동안 평화를 지키는 것으로 여기지 않았을 것이다. 마치 그가 아직도 피에 대한 갈증을 채우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듯이 그는 자신의 위협을 말한 직후 클레르바를 살해했다. 따라서 나는 결심했다. 만약 내 즉각적인 결혼이 엘리자베스나 내 아버지의 행복에 도움이 된다면 내 생명에 대한 적의 계획이 그것을 한 시간도 지체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이 마음 상태로 나는 엘리자베스에게 편지를 썼다. 내 편지는 차분하고 애정이 담겨 있었다. 내 사랑하는 소녀여. 이 세상에는 우리가 누릴 행복이 거의 남아있지 않지만 내가 언젠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은 오직 너에게 집중되어 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누릴 행복이 거의 남아있지 않지만 내가 언젠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은 오직 너에게 집중되어 있다. 너의 헛된 두려움을 떨쳐라. 너에게만 나는 내 삶과 행복을 헌신한다. 나는 하나의 비밀이 있다. 엘리자베스, 끔찍한 비밀.
그것을 너에게 밝히면 너는 그 공포에 몸을 덜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겪은 고통에 대해 놀라기보다는 내가 살아남은 것에 놀라게 될 것이다. 나는 이 비참하고 공포스러운 이야기를 우리의 결혼 후에 너에게 고백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제발 그것을 언급하거나 암시하지 말아라. 나는 이것을 가장 간절히 부탁하며 나는 내가 그것을 지킬 것임을 안다. 엘리자베스의 편지가 도착한 지 약 일주일 후 우리는 제네 바로 돌아왔다. 엘리자베스는 나를 따뜻한 애정으로 맞아주었지만 내 수척해진 몸과 열이 오른 뺨을 보면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그녀에게서도 변화를 보았다. 그녀는 더 말라 보였고 전엔 알을 매혹시켰던 그 천상의 생동감이 많이 사라졌다. 내가 누린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기억은 미친 듯이 나를 쫓아왔고 내가 지나온 일을 생각할 때마다 진짜 미친 상태가 되었다. 때로는 분노에 불타고 때로는 우울하고 절망적이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도 보지 않았다. 나는 그저 멍하니 앉아 나를 압도하는 수많은 비참함에 혼란스러워했다. 엘리자베스만인 나를 이 상태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었다.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는 내가 격정에 휩싸일 때 나를 진정시켜 주었고 무감각에 빠져 있을 때 나에게 인간적인 감정을 불어넣어 주었다. 아, 불행한 이들에게 인내가 중요하지만 죄인에게는 평화가 없다. 후회의 고통은 그 슬픔에 빠지기를 즐길 때 때때로 찾을 수 있는 고통을 독살시킨다. 내가 도착한 후 내 아버지는 나와 엘리자베스의 즉각적인 결혼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침묵했다. 저는 엘리자베스를 사랑하며 우리의 결혼을 기쁜 마음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니 날짜를 정해줘요. 그날 저는 제 사촌의 행복을 위해 생사에 관계없이 제 자신을 바칠 것이에요. 내 사랑하는 빅터. 그런 말을 하지 마라. 우리는 큰 불행을 겪었지만 남아있는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떠나간 이들을 향한 사랑을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야 한다. 우리의 원은 작겠지만 애정과 상호 불행의 유대로 단단히 묶일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너의 절망도 조금씩 잦아들 것이고 우리가 잃은 사람들을 대신할 새로운 소중한 존재들이 태어날 거야. 이것이 아버지의 가르침이었다. 그러나 위협적인 기억이 되살아났고 그 잔혹한 피해 행위 속에서 악마가 전능한 존재처럼 보였기에 나는 그를 거의 무적이라 생각하게 되었다. 너의 결혼식 밤에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그 운명이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엘리자베스를 잃은 것보다 더 큰 고통은 없었기에 죽음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만족하며 심지어 기쁜 표정으로 아버지와 합의했다. 내 사촌이 결혼에 동의하면 10일 후에 결혼식이 열릴 것이고 그렇게 해서 내 운명이 결정될 것이라 생각했다. 그적의 악마 같은 의도를 조금이라도 떠올렸다면 차라리 내 고향에서 쫓겨나 외로운 유랑자로 사는 것이 이 불행한 결혼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나았으리라 결심했을 것이다. 그러나 마치 마법의 능력을 가진 듯이 그 괴물은 내게 그의 진짜 의도를 알지 못하게 만들었다. 나는 내 죽음만을 생각했지만 그로 인해 더 소중한 누군가의 죽음을 재촉하고 있었다. 결혼 날짜가 다가오자 내 마음은 겁먹은 듯이 가라앉았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의 얼굴에 미소와 기쁨을 주는 명랑한 표정을 지으며 애 감정을 숨겼지만 언제나 예리한 엘리자베스의 눈에는 내 마음을 속이지 못했다. 그녀는 우리의 결혼을 차분한 만족감으로 기대하고 있었으나 과거에 불행이 남긴 작은 두려움도 있었다. 그 두려움은 현재 보이는 확실한 행복이 곧 허망한 꿈으로 사라지고 깊고 영원한 후회만 남길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결혼 준비가 진행되었고 축하 방문이 이어졌으며 모든 이들이 웃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 나는 내 마음속의 불안을 가능한 한 숨기고 아버지의 계획에 진지하게 참여했다.
비록 그 계획들인 비극의 장식일 뿐일지라도 아버지의 노력 덕분에 엘리자베스의 상속 재산의 일부가 오스트리아 정부에 의해 회복되었다. 그녀는 코모후스가의 작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 결혼 직후 우리는 빌라 라벤자에 가서 그 아름다운 호수 근처에서 행복한 첫날들을 보내기로 했다. 그 사이에 나는 괴물이 나를 공개적으로 공격할 경우를 대비해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했다. 나는 항상 총과 단검을 소지하고 기만을 예방하기 위해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이런 방법으로 나는 더 큰 평온을 얻었다. 실제로 결혼식 날짜가 가까워지면서 위협은 더 이상 내 평화를 방해할 만한 것처럼 보이지 않았고, 결혼을 통해 얻을 행복은 점점 더 확실하게 다가오는 것처럼 여겨졌다. 결혼식이 무사히 치러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져만 갔고, 이는 더 이상 아무 사고로도 막을 수 없을 것처럼 보였다. 엘리자베스는 행복해 보였다. 나의 차분한 태도는 그녀의 마음을 많이 진정시켰다. 하지만 내 소망과 운명이 이루어질 날, 그녀는 우울했고 불길한 예감이 그녀를 감쌌다. 아마도 그녀는 내가 다음 날에야 밝히겠다고 약속한 끔찍한 비밀을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그동안 아버지는 기뻐하며 준비에 분주했지만 그의 조카의 우울함을 신부의 겸손함으로만 인식했다. 결혼식이 끝난 후 큰 무리가 아버지 집에 모였고 엘리자베스와 나는 물길을 따라 여행을 시작하기로 했다. 그날 밤은 에비앙에서 자고 다음 날 여행을 계속하기로 했다. 날씨는 맑고 바람은 순조로웠다. 모든 것이 우리의 결혼 여행을 축복하는 듯했다. 그것은 내 인생에서 행복을 느낀 마지막 순간이었다. 태양은 뜨겁지만 우리는 그 햇빛을 차단하는 차양 아래에서 풍경의 아름다움을 즐겼다. 때로는 호수 한쪽에서 몽살레브, 몬탈레그레의 아름다운 땅, 그리고 멀리에서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아름다운 몽블랑과 그를 따라 나란히 놓인 눈 덮인 산들을 보았다. 때로는 반대편 땅을 따라 항해하며 거대한 쥐라 산이 고향을 떠나려는 야망의 어두운 면을, 그리고 그것을 노예로 삼으려는 침입자에게 거의 넘을 수 없는 장애물이 되는 모습을 보았다. 나는 엘리자베스의 손을 잡았다. 사랑하는 나의 엘리자베스. 당신은 슬퍼 보여. 행복해요. 사랑하는 빅터. 엘리자베스가 대답했다. 저는 괴로워할 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제 얼굴에 기쁨이 그려지지 않더라도 제 마음은 평온해요. 어떤 소리가 제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앞에 놓인 전망을 너무 믿지 말라는 말이죠. 하지만 그런 불길한 목소리는 듣지 않겠어요. 보세요. 몽블랑의 둥근 천장을 가리기도 하고 때로는 그 위로 떠오르는 구름들이 이 아름다운 장면을 더욱 흥미롭게 만드는 것을 보세요. 또한 맑은 물속에서 수영하는 수많은 물고기들을 보세요. 우리는 바닥에 깔린 자갈까지 구별할 수 있어요. 얼마나 신성한 날인가요? 모든 자연이 얼마나 행복하고 고요한지 보세요. 이렇게 엘리자베스는 나와 그녀의 생각을 우울한 주제에서 멀리하려 했었다. 그동안 우리를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밀어낸 바람은 해질 무렵 가벼운 바람으로 바뀌었다. 부드러운 공기는 물결을 가볍게 일으키고 나무들 사이에 기분 좋은 움직임을 만들어내며 우리가 해변에 가까워질 때 가장 달콤한 꽃과 건초 향기를 실어왔다. 태양은 수평선 아래로 지고 내가 해안에 닿자마자 나는 곧 다가올 나의 운명과 두려운 마음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느꼈다.